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다들 여기 계시죠? 어려운 질문인데 다 네.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 또 24일이에요. 네.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네. 이브입니다. 날짜 가시는지도 몰라요. 해외 갔다 오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귀한 성탄절 이브에도 또 정치인싸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서 윤심파리를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던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을 네. 때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후로도 밤새도록 전화를 했다. 네. 내가 20번이나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가장 논란이죠 지금? 두 가지죠. 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과 그렇게 막역하게 전화 통화하는 사이야. 대통령이 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나 실세라고, 실세. 나 무시하지 마.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 재벌 총수들까지 데리고 가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열심히 국익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전화를 한 것은 당에, 정치에, 당무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그동안 입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박성민 의원 왜 이런 얘기했지?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워낙 뭐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어제 대통령이랑 통화했다. 나 어제 대통령하고 술 한잔 마셨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입으로 자주 하셔가지고 놀랍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김기현 당대표 뭐 내쫓기고 또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 이런 당에 상당히 격동적인 일이 많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되게 친하게 생각하고 신임하는 박성민 의원과 여러 가지 대통령이 상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박성민 의원하고 상의를 했다. 네. 그렇게 친한 사이구나. 제가 엄청, 볼 때는 엄청 이제 되게 김재섭 위원장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도봉구에서 제가 또 대통령이랑 술 먹었습니다. 밤새 통화했습니다 하면 표가 글쎄, 될까? 그니까요. 근데 저런 말을 해도 되는구나. 저런 표현의 자유가 울산에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수도권에서 선거하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의원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때문에 친분 부럽다고요. 관계를 자랑할 수 있다니.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그게 어려울걸요. 울산 의원이나? 중구의 분위기를 좀 네. 이제 부러워하는. 아니 근데 사실은 20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보통은 대통령 전화하면 한 번만 걸려도 바로. 그럼요. 네. 잠을 자야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아니 11시 12시라도 밤 자다가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알람 소리도 우리가 한 아니 10초만 무음으로 해서 듣는데. 주무신대요. 그래요? 20번이나 와, 그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20번이었겠어요. 그냥 근데 뭐 세네 아니 번. 20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본인은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사실 이제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다 알아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과거에 비서실장 하시면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가교 역할들을 잘 해왔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당내에서는 당연히 뭐 박성민 의원이 가장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다 이미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시사했느냐. 저는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잔혹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장제은 의원 누가 봐도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렸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윤심을 당에 가장 잘 반영할 사람이라고 당대표가 됐던 김기현 대표 역시도 사퇴를 하고 불출마 압박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잔혹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과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저는 공천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또 힘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예. 그때 막 김기현 당대표 그만둬야 되네 막 이랬을 때 아니야 김기현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 유지하고 공천까지 해야 돼. 내년 총선도 김기현 체제로 치러야 돼. 라고 대통령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어. 대통령이 나를 좋아해. 많은 걸 나랑 상의해.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본방에서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에서 오히려 영남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울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기현 전 대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이제 못 박으면서 이제 출마의 뜻을 공고히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기현 전 대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 정말 원망스럽거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 대표를 계속하고 불출마를 하고 있는데 대표를 내려놨잖아요. 덕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의 그동안 거치는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싶었을까 내가? 혹은 이분 덕분에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었네? 라고 하는 묘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아니 정확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의 생각 잔인하시네요. 아니 진실을 얘기하는데 너무 용산의 잔인하죠. 원래 생각의 시나리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플랜 A는 아니었던 거죠. 원래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하게 했다는 것은 그럼 한동훈 선대위원장 정도였는데 갑자기 본인 출마를 위해서 대표 사퇴를 했으니까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와 관련해서 김재섭 위원장 보세요. 표정 보세요. 수심이 깊어지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난리치고 묘한 감정이 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예측해 보세요. 그러니까 줘야 되지 비대위원장 않을까요? 받고 제가 공천 준다? 보기에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는 게 지역구 불출마였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시다시피 대표 될 때 영남 초선들의 많이 지지를 받고 됐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지지를 이끌어냈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경선은 다 시켜줄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경선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나면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빚이 있잖아요. 경선을 시켜줘야 돼. 근데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나면 다른 명남 초재선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 대표도 안 가는데 왜 나보고 물러나라 그래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때 딱 나온 거잖아요. 예, 대표부터 예. 물러나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말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공천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놔두고는 다른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물갈이가 안 돼. 영남에 있는 초재선들을 못 잘라. 그러면 당연히 딱 먼저 정리해야 그 다음에 밑에서 쫙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김기현 대표는 이 문제를 왜 보냈겠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뭐가 되든 무소속이어도 나간다. 이거잖아요. 예, 본인도 예. 알 거예요. 직감적으로 자기가 공천 못 받는다는 걸. 근데 저는 먼저. 근데 저 김기현 대표에게 공천이 안 가면 그 영남 공천 파동에 신호탄이 쏘아질 수가 있어요. 그치.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그 영남 공천 파동을 막기 위한 저는 하나의 조치로서라도 김기현 대표에게는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김기현 대표가 있는 지역구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때 구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국민의힘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누구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거기다가 3파전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로 퍼져서 특히 이제 부울경으로 이게 3파전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당에서 거의 공천은 이미 불보듯 뻔하게 막장으로 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기현 대표한테 공천 안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석은 현근택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결과론적으로는 김재섭 위원장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특별한 그 지역에서 대항마가 있질 않고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대표 자르려다가 무소속 연대에 발화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 파동, 그러니까 혁신 공천이 아니라 공천 학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좀 조심스럽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격적인 첫 이야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까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 시점이 27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날이 26일? 그러면 이제 오늘 24일이니까 만나려면 한 이틀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장 돼서 만날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이제 탈당하기 전에 좀 이렇게 뭐 힘을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막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 누구 할까?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까?
27일 이준석 탈당과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예. 근데 서로 아니 뭐 만날 수 있겠죠라는 식인 것 같아요.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요청하면 만나겠다 네, 정도였고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만날 생각 없다라고 좀 뭐 얘기했거든요. 누구도 뭐 만날 수는 있지만 특정해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다면은 만약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탈당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신당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싫어하고 김건희 여사도 싫어하는 이준석을 만나? 그러면 대통령하고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려는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나올 거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좀 조용하게 비공개적으로 조용하게. 만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럼 각자 다른 길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나대로 가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대로 신당 창당에 이제 힘을 계속 쏟고 만나가지고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뭐 덧셈 정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서로에게. 서로 지금 가는 길이 좀 다른데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만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회가 과거에 우리 지도부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다른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두 가지 시금석이 하나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비대위원회가 아니라 현상유지위원회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게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는 다뤄야 될 이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그냥 뭐 남 보듯이 그냥 그러려니 하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비대위 체제에서 해야 되는 큰 과제 하나를 묵살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아니 깔끔하게 헤어지더라도 아니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나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좀 덧붙이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끌어안기가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준석을 만남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내세우는 혁신 아젠다, 정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할 것이냐,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장기적으로 신당의 명분을 좀 없애버리고 또한 총선에서 중도층을 끌어올려면 이준석의 혁신 아젠다 비전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참모가 붙어 있다. 그럼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 탈당을 막는 조치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떤 전략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윤석열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의 그룹에서는 이준석과 정치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원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큰 정치적인 다양한 해석 나올 수 있어서 저도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쫓아냈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면 막 그 규정 뭐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까지 쫓아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붙잡는 거 쉽지 않은데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왜냐면 26일 날 인준하고 27일 날 탈당한다는 건데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28일 또 지금 특검법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쓸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비대위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잘 되고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굳이 이준석 대표 만날 이유가 없는데 비대위가 또 막 이제 공천 과정에 휘청거리고 이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 틈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비대위가 조금 휘청거리고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나가서 이제 창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제 어쨌든 탈당을 할 거네요. 근데 창당하기 전 상황에도 계속 밀당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아마 비대위가 휘청거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창당을 아직 탈당은 했지만 창당하기 전이면 좀 여지 가능성은 남겨놓을 것 같아요. 만나면.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드에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뭐 아주 그냥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천하용인의 김용태 지금 전 최고가 탈당 안 한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안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 그 공정이라고 그런데 의뢰해가지고 보면 거기가 이준석 신당에 관한 그 지지율 체크를 꾸준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가 한 6% 정도 됐다가 14% 됐다가 12% 됐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추이를 다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만나더라도 실제로 신당 창당이나 탈당 이후에 어떻게 퍼센트가 나오지? 그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추가 영입이 없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주춤하단 말이에요. 이준석 신당에 관한 그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저는 무조건 하락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또 반등 뭐 국면을 찾겠죠, 이 대표가.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통상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날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냥 신당 창당에서 완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다른 한편으로 근데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다라는 정도거든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왔는데 PD님 얘기했어요. 전화 연결 네. 가능한가요? 왜 자꾸 진짜 왜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저는 이래요. 지난주에도 빨리 이제 만들어, 그 그러니까. 선거 위에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좀 사과를 하거나 해외 순방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동행을 자제하고 유승민, 나경원 두 분부터 먼저 끌어안는 게 답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탈당을 이미 시사한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로 만나기보다 저는 유승민, 나경원 역할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확 그립을 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뭐 둘 다를 못 잡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독자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시사한 그 이준석 대표보다는 유승민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요즘 최근에 취하셨으니까 만나겠다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최근에 원래는 12월까지 보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전략적 침묵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당연히 유승민 대표부터 만나는 행보를 하는 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광폭 행보?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은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다. 라는 네. 이제 분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 구성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 움직임과도 관련이 밀접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 이제 창당대회에서 30석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영자를 하나 빼면 뭐 현실성이 아 영자를 하나 아니 근데 사실 예. 금태섭 신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목표는 할 수 있잖아요. 목표는. 목표는 뭐 과반하셔도 되죠. 일단 하셔도 되고. 근데 결국은 아마 지금 있는 김재섭 위원장이나 지금 이제 천하용인 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 안 한다는 김용태 최고나 아니면 천하람 의원도 이제 입장은 안 밝히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아마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준석 신당의 힘을 빼는 방법이거든요. 고립시킨다. 고립시키려고. 아마 이제 김재섭 위원장한테도 제안이 오겠죠. 진짜? 저는 제안이 어떻게 오면 하실 제가- 거예요? 네. 저는 제안 한동훈 오면? 자 비대위원 맡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느냐 마느냐 자리에서 저는 연석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아유, 거죠. 그리고 레드 팀으로 반대지만 이준석한테 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리고 이준석하고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끌어안으려고 하겠죠. 저는 도봉을 지키는 걸로 뭐 하겠습니다. 비대위원 가는 거하고 도봉 지키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게 도봉이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좀 만나는 걸 우선으로 근데 하겠습니다. 김용태, 천하람 이런 분들은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나이도 일단 80년대, 90년대 고기도 하고 이재명하고 또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힘을 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가능하면 좀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제 좀 포섭하려고 하겠죠. 힘을 빼려고. 전화 통화만 할게요. 제가 김재섭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요. 네. 김재섭 위원장님, 저는 한동훈인데요. 우리 내년 총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 맡아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당이 먼저 이기고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넘어갈 것 같아. 저한테. 빨리 답을 해요. 아니, 보니까 저는 표정이 반대했던 넘어갔어요. 입장이기 이미. 때문에. 표정이 아니, 넘어갔어요. 지금 너무 지금 성대모사에 감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늘었어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방금 천하람은 안 장소에서 넘어간다, 천하람. 성대모사 한 거. 아니 천하람 위원장이 네. 비대위원이 되면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게 천하람 위원장은 하고도 남을 당대표 할 수 협의해서 있는 안 역할 된다? 그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지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가는 거는 천하람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너무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이 흩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천하람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몰라도 그 밑으로는 안 비대위원으로 된다. 가는 거는 한동훈 밑으로 가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 때도 천하람 위원장이 최고위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저 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예를 들면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 밑에도 최고위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메시지를 내왔고 또 대통령과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 아끼지 않았던 천하람 위원장이 새삼스럽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천하람 위원장의 스텝과는 잘 안 맞을 수 있다. 당대표급인데 그 한동훈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천하람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어요. 위원장 비대위원장이면 뭐 저는 적극 추천. 할수 있다. 사실 제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 행보에 따라서 금태섭 신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들 별로 관심이 거기까지는 없어요. 뭐, 관심이 그리고 없고 비대위 오히려 위원장. 지금 다시 이준석 신당 얘기로 돌아와서 한동훈 비대위의 움직임과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준석 신당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저기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유보적인 거잖아요. 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죠. 한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요?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자기는 어제- 순천 출마 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진짜? 예, 맞아요. SNS에 적고 나서는 그 후로 SNS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용태 전 최고가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천하람 위원장까지 약간 나 당에 남겠다 해버리면은 용, 인중 지금 아인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지방 의원이기 때문에 네. 꼭 출마를 이번에 하고 안 하고 그렇죠. 크게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으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담아서 당락이 달라지냐 누가 달라지죠? 달라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유인이 적은 거거든요. 여기 남았으면 뭐 공천도 못 받아. 근데 저희 가면 공천은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천하람 위원장 순천에 공천을 못 받아요. 아니면 당을 옮긴다고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율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세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소 유보적일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천하람 위원장한테. 뭐죠? 천하람 위원장한테는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선거 비용 중요해요. 보전을 절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유세차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거 비용을 다 쓴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3%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박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10%를 넘겨야 된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10%를 넘기고 싶다는 게 천하람 신당 위원장의 가는 게 유리할 생각입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더 나오겠죠. 근데 그러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유리한 거는 신당으로 가는 게 우리 천하람 위원장에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천하람 위원장을 국민들이 좋게 보고 심지어 호남에 계신 분들 역시도 아유 천하람은 괜찮아라고 했던 거는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순천을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 보수 정당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사실은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의 에토스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돼서 고민이 많이 될 것 아니, 같아요. 이럴 게 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뭐 전화하는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건 네. 아닌데 다들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데 저도 돌려서 하다가 이거 다 빼면 천하람 위원장이 천하용인이 있다는 건 이준석 계열로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준석 밑에 정치인이 되느냐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우뚝 서느냐에 관한 판단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천하람 위원장을 한번 모시고 싶네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뭐 자리에 연말이고 있었는데. 또 연초고 하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가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인 원직과 상식에서 주장한 통합 비대위에 공감한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사퇴하면은 만날 이유가 있어요? 사퇴하면은 당 대표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사퇴를 전제로 해야 만난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공천에 대해서 과정에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아니면 뭐 불이익 없게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나랑 만나려면 당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요? 이건 제가 보기엔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화라든지 조건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그러면은 당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내 거다 아니면은 내가 당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당에서 지금 5선까지 하시고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사퇴하면 만나겠다. 그건 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모르고 제안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얘기했다는 건 그러면 신당 창당하려고. 그러니까 신당은 어차피 그런 지금 거 아니냐. 창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연말까지 안 되면은 연초하신다고 했는데 또 약간 뭐 대화의 용의가 있다는데 사실은 사퇴하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겠다는 얘기랑 같은데 근데 또 안 만나겠다 그러면 좀 뭐 명분이 약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이분이 왜 이렇게 급발진하냐 갑자기 당을 막 만든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안철수 전 대표처럼 막 20-30명 막 의원들 따라가고 막 지역에서도 막 들끓고 이래야 되는데 따라가는 분 한 분도 없고 호남이나 이런 분에서도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주변의 분들도 보면. 근데 어찌 보면 이분이 갑자기 혼자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건데 그 원칙과 상식 그 네 분들조차도 지금 왜 갑자기 급발진하시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엔 안 맞는 얘기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2주 전이었나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만나는 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락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되게 감정이 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그래도 뭐라도 같이 해볼 생각으로 이낙연 대표는 패배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둘이 만난 자리에서 뭐 계속 하나만 한 소리만 하고 결국 이낙연 대표에게 남는 거는 둘이 사진 하나 찍었던 것, 명락회동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철저하게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대선의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진 찍기용. 으로 이낙연 대표를 썼다라는 것을 이낙연 대표가 가장 잘 알 텐데 거기에 대한 모멸감을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만나자고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때랑 똑같이 통합이라는 외형을 연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진 찍기용이야 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재명 대표, 이낙연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건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그거 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 정말로 이 정도 사퇴라는 강한 키워드를 던져서 그걸 받을 정도가 되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만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대장동 재판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재판에서 당시 대장동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했던 A라는 기자가 딱 그 자료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받았어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증언을. 예.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재당동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런 분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팩트 체크 하나 해주시면 네. 재판에서 증언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검찰 조사에서? 조사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는 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과정에도 이분이 뭐 최측근 캠프 최측근에서 받았다 이랬고 뭐 정영락 회계사도 뭐 유영찬 의원 쪽에 얘기했다 이런 얘기 나와서 이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점에 다시 불거져서 그렇죠. 그분이 조사받는 과정에 이게 나와서 불거진 얘기라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얘기죠. 당내 막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 제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또 그걸 이유로 또 물러나라 하고 있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또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한 책임지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한 모양새죠. 근데 어쨌든 그냥 이재명 대표를 그냥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통 크게 만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러나면 만난다는데 어떻게 만나요? 물러나면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막 이렇게 하면 만났다고 잠깐 정리를 만나자고는 하면 하는데 저기 뭐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요 얘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뉴스하이킥에서 파악해 보겠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고 네 김준호 위원장.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엠브레인 리퍼블릭인가? 네,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MBS 지표지 사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재명 사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통합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47%의 국민이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조사마다 좀 다르고 어떤 데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0%만 찬성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요구나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마주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이제 미루시기 힘들게 됐다.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다 하고 본인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플랜 A가 있었을 텐데 원심력이 커질 때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혹은 안에 있는 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 경쟁자분들과 어떤 공생의 그 어떤 정치적 문법이나 대화를 풀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행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좀 그 부분을 인내하거나 침묵하거나 유보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개항을 출마하고 당대표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를 거냐, 뭐 비례를 그냥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거냐, 험지를 나갈 거냐, 아니면 다른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라도 어떻게 상임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데에서 배치를 할 거냐, 이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 뭐 더불어서 뭐 그런 선거법 관련해서 연동형 할 거냐, 병립형 할 거냐, 위성정당 만들 거냐 말 거냐, 이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통합비대위 관련해서 김준우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김준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좀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뜻을 모르니까 자꾸 해서 이런 이제 어떤 좀 잡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본인도 같아요. 고민이 많겠죠. 네, 뭔가 뭐 숨기고 있다기보다는. 근데 그대로 가기에는 그대로만 갈 수 없다는 건 아실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더 나누든 비주류 분들이랑 뭘 나누든 아니면 본인의 거취를 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 비대위 체제로 가든 저는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의 이익과 뭐 본인의 이익이 좀 다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어디에선가 절충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이제 뭐 얘기했을 때 김부겸 총리를 이제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더 커지지 않는 것은 맞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걸 위해서 원심력을 막기 위해서 만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넥스트 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복심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니 복심은 아니고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서 보는 거와 지금 당내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친당 만드는데 원심력이 커진다라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역 의원 가장 가까운 분들도 안 간다 그러고 있고 예. 어찌 보면 호남 기반일 텐데 호남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나 분들 굉장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본인이 그것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심력이 커지려면 이게 굉장히 힘을 받고 받아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갑자기 뭘 힘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저는 그건 큰 그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만큼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고민이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예, 실제로 어떤 힘을 뭐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선거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은 하겠죠. 네, 제가 저번 주에도 그 굶주린 사자론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낙연 신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희망상. 아니 경선을 하면은 당연히 탈당하고 신당 들어가서 뭐 선거를 뛸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보면은 비명계 분들 아예 부적격 판단 내려서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냥 간단한 후보들이 아니에요. 다 시장, 지자체 장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내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잡는다니까요. 정치인들의 그 말하자면 권력욕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2018년에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지금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민주당 내에서 너무 많아요. 승자의 저주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친명계들에 의해서 공천 배제가 되면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못 가요.
잘 가야 이준석 신당인데 이준석 신당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낙연 신당이 낫죠.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2018년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였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최장수 총리였던 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들고 나오면 이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바구니를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이야 욕을 많이 먹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천 배제자들이 많아질수록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탈락자 뭐 공공기관 보내줄게 뭐 이럴 그렇죠. 수 있지만 그리고 야당은 그렇지 않죠. 거의 저희는 그리고 후보군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약간 신당 국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은 사람이 너무 많다. 어쨌든 근데 저런 이 우려를 공천 예. 저 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뭐 김명계 학살 아니냐 이러는데요. 지금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뭐 부대변인이나 뭐 한총련 출신 이런 분들도 부적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친명 비명으로 볼 건 근데 아닌 그거는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것까지 하면 그런 너무한다 것까지 이러니까. 친명 비명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어떤 정당이나 뭐 만약에 이게 못 나가게 된다 그러면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기초 단체장 지낸분이 당연히 조직력인 거 알죠. 근데 정당 특히 총선 앞두고서는 이제 현역 의원이 움직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봐요. 기자들도 많이 보고.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누누이 얘기하듯이 원칙과 상식의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같이 안 갈 것 같다고 대부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힘을 받겠어요? 힘받기 어렵죠. 그래도 혹시라도 좀 이제 당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어른들, 뭐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수습을 해보려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겠다는 식의 이제 대답을 했는데, 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에서는 만나겠다고 하고 예. 뭐 밑에서는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사퇴한 다음은 만날게요 이런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사퇴할게요 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낙연 안 되잖아요, 전 대표의 그게. 태도가 좀 문제다. 답을 그렇죠. 정해놨으니까 예를 못 들어 만나는 제가 거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 이런 불합리가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좀 하자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를 사퇴하고 오면 만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요? 그건 마치 이제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대통령 그러면 우리 퇴진하면 만날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통합 비대위를 가면서 나는 뒤로 물러나는 모습. 이선우 대 네, 예. 그것이 총선 승리에 더 좋을까? 그럼 그렇게 할까? 그거를 먼저 내가 이낙연 대표 만나가지고 제안을 좀만 할까? 기다려라. 나 어차피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예.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할지 예. 아니면은 그냥 이낙연 대표는 만나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이 탈당할 명분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거, 또한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예. 회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저는 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탈당파들의 탈당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두 가지 얘기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전면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병립형으로 안 하고 그냥 준연동형하고 권역별. 네. 아, 그 정도로 권역별 생각을 하시는 것 가능성은 같아요.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 선관위 권유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항상 권역별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그 구도로 가기 가장 좋은 건 권역별이거든요. 네. 그게 뭐 연동형이 됐든 아니면 병립형이 됐든 물론 이제 소수정당 문제는 그때 나중에 치고 저는 그래서 권역별로 타협은 국민의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권역별 가면은 석패율 제도도 도입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명분을 수습하는 명분도 그런, 그렇고 예. 실리적으로도 내가 좀 잘만 하면은 당선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 얘기했던 거는요? 이선우 태론.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고 둘 다 할 것 같아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선우태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 공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후퇴하는 얘기는 거는? 공천 후로 지금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서는 뭐 좀 약간 무늬만 이선우태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방식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낙연 총리한테 그러면 뭐 선대위원장을 주든 호남 선대위원장을 주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을 고민을 하겠죠.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는 커질 거니까 그런 거고 권역별은 영남 원외위원장 민주당 안에서 되게 요구가 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 차원에서 영남 지역 정치인들에게 어떤 일종의 부채감 같은 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 정의당 같은 데서 입장에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6% 이상을 다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 더 개혁이다. 양당이 전부 다 독식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역별 준연동형이면 저는 그거 하지만 그거를 국민의힘이 받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권역별은 받을 수 저는 권역별은 국민의힘 받을 것 같아요. 권역별 준연동형은 준연동형은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권역별 이미 병립형은 의미가 없는데. 그 원래 권역별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김진표 맞아요. 의장이 냈던 정관이 안이었고 아니죠,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의총인가 어디서든 받아들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면 병립형이면 안 받을 그러니까 이유가 그걸 없죠. 당연히 양당은 다 네. 원하겠죠. 안 받을 왜냐면 이유가 6% 없죠. 이하 정당을 모두 학살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병립형으로 갈 거냐, 준연동형 그대로 할 거냐. 그게 그게 그거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죠. 아니죠. 권역별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권역별로 하나 전국으로 하나 좀 다르고.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김준우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거는 소수정당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지금은 3% 전국 5석이거든요. 지역구. 그래야 이제 하나 주는 건데 그건 예를 들어서 하위 저지 규정을 둔다든지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는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연초부터 저랑 토론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법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이 가고 저는 이제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몇 가지 좀 다른 식의 타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게 더 멋있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약간 나고 있는 현재 스크래치를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단독 과반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할지 거기서 왜냐하면 단독 180을 넘기는 어차피 어렵고 150은 넘고 그럼 그 상황에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현역 의원들한테는 차이가 있지만 160이냐 170이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본인이 얼마나 더 본인의 지지율이나 호감도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로서.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하기 힘든 게 선거가 단독 과반 당연시 예상된다. 그건 절대 없어요. 앞으로 선거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몸살이시네요.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라서 절대 선거는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튼 가장 그거는 톤이 낮았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나 애써 뭔가 굉장히 그 기쁨을 억누르는 느낌이 어쨌든 선거법 제도 개혁은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형 비대위로 가냐 마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달려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제대로 국민의힘 바꿔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공천도 혁신적으로 하고 검사 공천, 낙하산 공천 맡고 제대로 공천하고 있네? 제대로 국민의힘 좀 바뀌고 있네? 이런 모습 보여서 내년 총선 전망 국민의힘 민주당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러면은요 100% 이재명 당대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최후의 민주당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산법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답 없어요. 이 얘기는 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이슈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이 없다예요. 이거를 두고 비겁하다 민주당. 비겁하다 이재명.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입장,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입장은 결국에는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장 이제 안전한 이런 입장을 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총선을 그런 의식해서 분석에 도저히 영향을 동의할 수가 받으면 안 되니까.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돈봉투 한 거 잘못됐고 뇌물 받았다라는 혐의도 잘못됐고 7억이나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받은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은 총선을 의식해서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잘못한 거 된다.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이고 저기 탈당한 전직 당대표가 한 일이라서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게 무책임하지. 이게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아니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4월에 돌아왔는데 저도 이 방송 나와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수사를 왜 이렇게 끄냐. 결국은 총선 과정에 가서 의원들 줄줄이 소환할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가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송영길 대표를 왜 이제야 수사해요. 그리고 소환 조사를 왜 이제야 해요. 녹취록 나온 거 벌써 7, 8개월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선거 국면 공천 과정에 가면 의원들 한두 명씩 부르고 총선을 결국은 송영길 대표 구속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한번 영장 더 치고 그다음에 줄줄이 소환하는 국면에 계속 그거를 맞출 거 아니냐라고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지금 이 선거 국면에 개입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직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 뭐 구속영장 청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4월, 5월에 이거 간단한 수사를 진작에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공개하면서 법정에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소환한다 그러고 이 간단한 수사 녹취록까지면 당신 돈 준 사람 부르고 돈 줬어 안 줬어. 받은 사람 줬어 안 줬어. 불러가지고 줬다 그러면 기소하면 되고 안 줬다 그러면 기소 안 하면 되고 그럼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면 돼요. 아니 대장동 이거를 뭐 7개월, 8개월씩 끌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사건 수사하는 거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니 7개월 이걸 정도 왜냐면 수사를 돈 했어야 봉투를 되는 줬다는 녹취록이 있고 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한테 누구한테 줬어요. 받은 사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뭐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7, 8개월 끌다가 이제 총선 이제 국면 되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제 앞으로 줄줄이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왜 뭘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뭐 의도, 뭐 선거와 관련해서 검찰의 의도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그래도 국민의힘은 요 이제 구속 이후에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어떤 현실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586 민주당 정치인들 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만하라? 네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아니 뭐 586 정치인들 전체가 다 싸잡아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돈봉투 사건 이것만 가지고 586을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잘 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누군가가 돈봉투를 받은 거고 이제 586이 이미 시대 정신과 잘 안 맞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586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니면서 당시에 말 그대로 졸업을 하고 나서 뭐 면접관 멱살만 안 잡아도 그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풍문이 돌던 시대에 있었던 분들과 지금 말 그대로 취업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이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예민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된 건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퇴장하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면 몰라도 그냥 돈봉투 때문에 586이 물러나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호소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 그거대로 정말 잘못한 거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 그 몇 명한테 돈 봉투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사업가한테 돈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한테 돈 봉투 줬다 요것만 딱 있는 게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수사 기간이 그동안 늘어났을 수 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뭐 시기가 공교로운 부분은 맞지만 또 일주일이면 끝날 수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얼만큼 공천과 관련돼서 칼을 들이낼 수 있느냐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큰 짐이 이제 생긴 거죠. 송영길 전 대표야 영장 기각된 거 저는 그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연대 책임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관련된 의혹들이 선거 직전에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선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얼만큼 선제적 방어를 할 거냐 선제적 조치를 할 거냐 억울하지만 뭐 이 부분에서는 공천에서 일단은 물러나겠다. 난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을 몇 분이 하고 대신에 이번에 이게 풀리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뭐 단체장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뭘 당에서 리워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일을 개혁의 어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여야 정치인들 정당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망생들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애써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조금 실망이었던 게 뭐냐면 저런 식의 논리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거 있잖아요. 몰카 공작이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국민의힘과 여권의 입장을 민주당은 비판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어쨌든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사죄하고 국민께 용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아유 검찰이 이러면 돼요? 라고 해야지 이것을 굳이 또 언급 아니 안 저도 하고. 돈 봉투 주고받는 관행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 아니, 핵심 민주당이 저도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언급을 안 말씀드리잖아요. 하니까. 계속 이 핵심은 저도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된다고 주구장창 1년 내내 얘기하는 사람인데 핵심은 네.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의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의원을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세차 한 대 40에서 50명인 이유가 대의원 한 지역구에 전세차 한 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당이 15,000명의 대의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 체육관에 딱 들어간 인원. 이게 수십 년 전에 돼 있는 아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대의원제가 아니라 대의원제가 도덕적 핵심이라고 K죠. 보기 때문에 도덕적 그렇게 K가 하는 게 핵심인 맞는 거고. 거죠. 그다음에 돈 봉투 주고받는데 마치 그러니까 다 인정 이 20사람 이분들이 다 주고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아직 팩트로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우리가 이 얘기를 10명한테는 하기 돈 줬다고 시작하면 했죠. 그분들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마스에도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일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광고 듣고 죄송해요. 계세요. 죄송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꼭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위원장님, 네. 류호정 의원 징계 저희 당이 회부 결과 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정책적 이슈로 좀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야 되는데 이 문제로 계속 해를 넘겨서까지 뭔가 돼가지고 되게 송구스럽고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요정 의원이 그래 1월 달까지라도 탈당을 부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걸로 류호정 좀 의원이 가름할게요. 단톡방에서 추방한 거 말고 정의당이 뭐 했냐, 비대위가 뭐 했냐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냥 뭐 저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씁쓸하시네. 맞받아치는 게 아니 예, 그 전에는 저는 막 징계하겠습니다. 막 빨리 나가세요 이러더니 막 갑자기 징계위원회- 없어 나가 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고요. 네. 징계위원회에도 제가 출석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이번 주에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저희 오히려 좀 별로 송구스럽고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선택에서 좀 당적 결단을 이제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성탄 연휴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